페라리는 지금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넬로는 기술자들의 대량 이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우디와 가까운 볼프 치머만, 라르스 슈미트에 이어 디에고 톤디의 이별 소식도 있습니다. 그는 공기역학 부서의 책임자로 마라넬로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식을 깊이 있게 다루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을 대비한 피렐리 테스트와 2026년 레드불 프로젝트에 대한 포드의 발언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상업적 파트너로서 좋은 발언이 아닙니다. 아자르와 보르톨레토에 대한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미 안토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디에고 톤디의 이별 소식은 러투리니의 블로그에서 시작되어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디에고 톤디는 2급 기술자가 아니며 항공역학 부서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데이비드 산체스의 직접적인 후계자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페라리는 2026 프로젝트를 앞두고 큰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술 규정 해 부활을 확정지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6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관리 내에서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 인물들의 대규모 이탈은 이러한 균열을 더욱 확실히 할 뿐입니다. 바세르는 루이스 세라와 제롬 담브로시오와 함께 안정감을 가져왔던 인물로 현재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SF25가 맥라렌에 0.1초 뒤처진 상황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지만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핵심 인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몬자 GP에서 베르스타펜이 우승하고 두 대의 맥라렌이 함께 달린 것은 페라리가 자국 서킷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신호이며 성공 없는 한 해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안정적인 경쟁사로의 두뇌 유출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마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이 상황에서 낙관적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개별 엔지니어들의 이탈이 아닌 구조적 신호를 논하고 있습니다. 마라넬로 내부에는 2026년 계획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파워 유닛 전문가 짐머만과 스미스는 이미 아우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자원과 장기 비전을 약속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팀 대표 마티아 비노토가 아우디와 페라리 사이에서 중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디에고 톤디가 공기역학의 핵심적인 인물이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현재 페라리 경영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2026년은 새로운 파워 유닛, 더 가벼운 자동차, 그리고 완전히 다른 공기역학을 포함한 기술혁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근 엔진 및 공기역학 개발을 이끌었던 인재를 잃는 것은 경쟁자들에게 명백한 이점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스르는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실용성을 입증했지만 혼자서는 내부 정치와 기술적 연속성의 부족이 트랙에서의 성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페라리는 최고의 인재들을 보호하고 명확한 전망과 작업의 자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에고 톤디에 대한 소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을 이끄는 사람을 새 시대 시작 후 2년도 안 되어 잃는 것은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페라리는 인재 양성소인가요?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는 발판인가요? 왜냐하면 여러 엔지니어들이 종종 페라리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페라리를 훈련장으로 활용하여 다른 팀에서 더 중요한 역할로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뮬러 1은 항상 다양한 팀 간의 노하우 교환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상위 팀들 사이에서요. 베네톤의 기적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로스 브로널과 마이클 슈마커가 베네톤에서 페라리로 옮기면서 이룬 기적 같은 업적을요. 2000년대의 드림팀을 만들면서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항상 반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페라리가 다른 팀에 엔지니어 인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드레아 스텔라가 맥라렌으로 가서 팀 수장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당연히 거두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페르난도 알론소의 레이싱 엔지니어로 일하던 시절 그가 페라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정한 질문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점은 페라리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모터밸리에는 레드불, 맥라렌, 메르세데스, 에스턴 마틴이 모두 60km 이내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곳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이며 다양한 팀 간의 인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거나 엔지니어 본인이나 팀에 해를 끼치는 독성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페라리의 미래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더 복잡한 그림에 포함됩니다. 페라리는 시장에서 특히 엔지니어 분야에서 어떻게 움직일 계획인가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분명히 바스르는 여러 엔지니어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페라리에 헌신했습니다. 중요한 예로는 로익 셀라가 있으며 그는 차량 동역학, 즉 서스펜션, 타이어 및 상호작용을 담당하기 위해 마라넬로에 도착했습니다. 엔리코 카르딜레가 에스턴 마틴으로 가서 사실상 기술 이사 역할을 맡게 된 후 이탈리아에 오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 관리자가 성장할 준비가 된 내부 인물에게 맡길 수 있었던 역할을 맡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온 관리자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부 인색에 맡길 수 있었던 역할을 맡게 되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페라리가 젊은 인재를 데려와서 양성하지만 그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해 결국 그들이 떠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스텔라 외에도 또 다른 예로는 로랑 메키가 있습니다. 그는 마라넬로에서 원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레드불에 도착하자마자 페르스타펜과 팀 전체의 신뢰를 얻었고 레이싱불스에서 경험을 쌓은 후 레드불의 팀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밖에서는 특정 인재들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페라리 내부의 다른 변화들을 살펴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마라넬로를 떠나는 인물들이 어디로 가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wolf 지머만과 라스 슈미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인물은 페라리의 066 유닛을 설계한 주역으로 내연기관 및 연구개발 부문의 총책임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열기관 개발 부문에서 기술적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두 사람 모두 페라리를 떠나 뉴부르크의 아우디 모터스포츠 컴피턴스 센터에 합류하여 마티아 비노토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마라넬로에서 근무한 냉각 즉 냉방 분야의 전문가인 에나스타스도 있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로 옮기게 되는데 메르세데스와 맥라렌 네트워크 모두 파워 유닛의 냉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윌과 마라넬로 간의 교환 게임에서 즉 사우버와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산체스도 있습니다. 전 사우버 소속의 그는 페라리로 와서 디고톤디의 지휘 아래 프로젝트 678의 공기역학 개발 책임자로서 큰 자율성을 부여받습니다. 반면 우리는 바람 터널 전문가인 위로디가 인윌, 즉 사우벨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우버는 아우디와 협력하게 됩니다. 파워 유닛 부문에서는 엔리코 구알티에리 팀이 재편 중입니다. 그 안에는 가드닝 라이브에서 벗어난 전 알파인 전문가들과 메르세데스 출신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머만 슈미트 커플도 주의해야 돼요. 이들이 페라리에서 다른 인력을 빼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아우디로 가는지도 주목해야 해요. 비노토는 현재 아우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2026년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의 50-50 출력 비율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우디에서는 ADUO, 즉 추가 개발 업그레이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슈퍼 전문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FIA에서 성능이 뒤처지는 제조사들에게 제공하는 진화 보너스입니다. 이는 나중에 도착하는 팀들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보너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보너스는 새로운 엔지니어들, 특히 짐머만과 스미스에게 주어져 아우디의 파워 유닛 개발을 개선하고 페라리에서 존재했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페라리는 멈추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 잡지에서 논란이 된 강력한 내연기관에 대한 소문은 신뢰성에 대한 루머를 설명합니다. 지금 수정하는 게 2026년에 곤란해지는 것보다 낫죠. 컴팩트 배터리 개념은 정말 스마트하고 샤에시와 공기역학에서 더 자유로우며 성능 면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요컨대 페라리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내연기관에서 두 가지 기준을 잃지만 엔리코 구알티에리가 이끄는 엔진 부문을 계속 통제하며 마조니에게 2026년 파워 유닛을 맡겨 패키징에서 하이브리드를 경량화하고 산체스처럼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진 공기역학적 프로필을 추가합니다. 엔진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2026년까지 파워 유닛을 샤에시 및 공기역학 부문과 동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페라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 엔지니어 시장, 마라넬로 내부의 인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피렐리 테스트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죠. 이 테스트는 최근 진행되었고 2026년을 대비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몬자에서 열린 피렐리 테스트는 2026년 타이어 컴파운드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집중 테스트를 통해 단독 공급업체는 건조 및 습윤 조건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변동이 심한 날씨 덕분에 예상보다 더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의 숫자는 명확합니다. 총 2705km를 주행하며 467바퀴를 돌았습니다. 트랙에서는 새로운 사양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된 4대의 뮬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FV47, 카를로스 사인츠의 윌리엄스, 아이작 아자르의 레이싱 불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맥스 베르스타펜과 유키 츠노다가 레드불과 펠리페 드루고비치가 스톤 마틴과 주행했습니다. 기온은 약 20도, 아스팔트 온도는 27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초점은 무엇이었나요? 수요일의 테스트는 피오라노에서 인공적으로 젖은 트랙에서 이미 시험된 새로운 버전의 중간 타이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려 실제 조건에서 검증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피렐리에게 중간 타이어와 건조 타이어 간의 크로스오버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건조한 노면에서의 타이어 비교는 미래의 가장 부드러운 범위에 속하는 C4, C5, C6 컴파운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레카는 현재보다 약간 더 좁은 프로토타입 타이어를 장착했으나 동일한 직경을 유지했습니다. 9월 말에 무젤로에서 또 다른 테스트를 볼 것이고 그 후에는 관련 그랑프리가 끝난 후 멕시코시티에서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아부다비에서 시즌 종료 집단 세션이 있을 예정이며 이는 2025년 12월 15일로 예정된 최종 승인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틀 동안 2700km는 적지 않은 거리이며 비가 내려 피렐리의 젖은 노면용 타이어와 마른 노면용 타이어를 최적의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피렐리는 미래를 위해 더 부드러운 타이어에 집중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팀의 전략과 선택을 더욱 다양화하여 그랑프리를 더욱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피렐리가 이러한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술 규정이 공식적으로 6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데뷔하기 1년이 차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렐리는 새로운 타이어를 개발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챔피언십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규정에 맞춰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렐리에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에 연맹에는 귀를 잡아당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새로운 규정의 승인이 늦어져 모든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쟈니와 허버트가 보르톨레토와 에잘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토론 주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보르톨레토는 중요한 성장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우버의 브라질 선수는 최근 6번의 경기에서 4번의 포인트를 획득하며 심지어 카를로스 사인츠를 제치고 드라이버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몬자에서 그는 Q3에 진출하고 경기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키미 안토넬리의 페널티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 포뮬러 1 드라이버 조니 허버트의 눈에 띄었고 그는 인터뷰에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제게 결정권이 있다면 베르스타펜 옆 레드불 시트를 보르톨레토에게 줄 거예요. 그는 포뮬러 3위에서 연속 우승했어요. 진정한 차이점은 알론소가 그의 매니저이자 멘토라는 점이에요. 이는 피아스트리가 마크 웨버와 함께 했던 것과 같아요. 그가 성장하면서 몇 세션 후 항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큰 이점입니다. 반면에 아자르는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버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보르톨레토는 알론소 덕분에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트랙에서 다른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자르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허버트는 사우버가 레이싱 불스 수준에 못 미친다고 강조하며 그로 인해 브라질 선수의 성과가 더 두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헤르베르트의 말은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레드불은 미래의 베르스타펜과 함께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츠노다는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자르와 보르톨레토 중 고르기 어렵습니다. 아자르는 레드불 유소년 팀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고 폭발적 재능과 순수한 속도로 주목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얻은 포디움을 보면 지금은 그를 트랙 밖에서 지도할 강한 멘토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보르톨레티는 결과뿐 아니라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알론소의 지원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세계 챔피언이 옆에서 당신을 교정하고 준비시키며 승리하는 사고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엄청난 가속기입니다. 피아스트리와 웨버의 경우가 그 증거지만 개인적으로 아자르가 레드불의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는 공격적이고 화려하며 이미 구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허버트가 맞습니다. 보르톨레토는 톱 드라이버로서의 프로필을 구축하고 있으며 알론소와의 협력은 그를 많이 성장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에 아자르가 이츠노다 대신 레드불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포르톨레토는 여전히 흥미로운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그가 미래에 어떤 톱팀으로 갈지 지켜봐야 해요. 레드불, 에스턴 마틴, 메르세데스, 페라리, 맥라렌에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전히 주목할 만한 드라이버입니다. 특히 현재 팀 동료인 훌켄베르크와의 비교에서 브라질 선수에게 유리하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훌켄베르크가 드라이버 순위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에이자가 라우손과 대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우손도 이번 시즌의 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 동료 간의 대결은 보르톨레토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압박을 잘 견디며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토 wolff가 절대 잃을 수 없는 내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내기의 이름은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입니다. 조니 에버스도 키미 안토넬리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그는 토토가 키미의 부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인간적인 측면이 작용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지만 포뮬러 1에서는 훌륭한 경력이 있어도 드라이버가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닉 드브리스가 떠오르네요. 저는 토토가 그에게 더 나은 차를 제공해 실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를 압박하는 메르세데스 이사회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셨죠? 제가 말했듯이 안토넬리는 빠르지만 오늘은 러셀이 여전히 0.20.3초 앞서요. 문제는 실수입니다. 2026년에 메르세데스가 우승할 차를 갖게 되면 그 실수들은 챔피언십을 잃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안토넬리와 닉 드프리스의 비교는 잘못됐어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안토넬리는 여러 포뮬러에서 우승하며 포뮬러 1에 준비된 드라이버임을 증명했어요. 이는 닉 드브리스보다 훨씬 뛰어난 점입니다. 현재 안토넬리는 러셀과 직접 대결 중인데 러셀은 성숙하고 꾸준하며 예선에서 매우 강력한 드라이버입니다. 기대의 무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토 울프가 그를 메르세데스의 정문을 통해 직접 포뮬러 1에 데려왔기 때문이며 이는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토넬리는 그 클릭을 찾아야 해요. 제 생각에는 곧 올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몇 가지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몬자에서 FP2 사고로 레이스 페이스를 테스트 못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실수들은 루키로서 데뷔 시즌에 특히 공식 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19세의 청년에게 시간을 주고 앞으로 몇 년간 그가 성공할지 토토 wolff의 도박이 보답할지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키미 안토넬리에 대한 제 의견인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포드의 레드불 관련 발언도 이야기해야 해요. 그 발언들이 상반되었고 레드불이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힌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드 모터스포츠의 책임자 마크 라시브루크는 초기 계획이 내연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동화, 배터리셀의 화학적 구성, 모터, 인버터, 캘리브레이션, 제어 시스템 및 모든 것이 내연기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연기관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부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량에 거의 완전히 관여하고 있으며 운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연기관에서 약간 떨어져 있던 입장에서 포드는 글로벌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레드불의 파워 유닛 내연기관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러시브루크는 레드불과의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어요. 포르쉐가 막 협상을 중단했고 레드불은 2026년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을 막 결정한 상황이었죠.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이미 그들은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밀턴 케인즈가 지금까지 파워 유닛을 개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포뮬러 1의 큰 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제 생각에 이 인터뷰는 포드의 접근 방식을 잘 설명해요. 처음에는 더 학문적이고 전동화에 초점을 맞췄고 상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레드불과 같은 대규모 기업도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파워 유닛 개발에 있어서 한계를 인정해야 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움직임은 영리하지만 약간 늦었습니다. 포뮬러 1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경우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현재 시대의 지배적인 팀인 옆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엄청납니다. 2026년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파워 유닛의 기초를 잘못 설정하면 수년간 뒤처질 위험이 큽니다. 레드불 포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페라리, 메르세데스, 혼다는 기술적 연속성이 있어 당연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이 실제 경주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봅시다. 댓글로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랏에서 전한 모든 소식이었습니다.